보자. 우리 지난 시간에 판에 그 판의 정의 정도 같이 했었고, 지진이랑 화산 활동 정도 했었고, 판이 몇 개 정도 분포하고, 판의 경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뭐 멘틀 대류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들 정도까지는 같이 봤어요. 그지? 자, 일단 기본적으로 판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복습을 좀 해볼게. 판이 뭐였어, 판? 판이 뭐였지? 그럼 판이 무슨 권에 속한다 했었어. 그거라도. 아씨. 뒤질래? 여기 지표예요. 지표가 있고 아래쪽에 이제 그 방사성 원소 붕괴 열에 의해서 가열돼서 위쪽으로 상승한 뒤에 양쪽으로 퍼지는 형태의 순환이 일어나는 지점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가열되지 않은 지점들은 하강에 밀려나서 하강한 뒤에 가열돼서 다시 상승되는 구조인 이와 같은 걸 멘틀에서 일어나는 뭐라고 불렀어? 그렇지, 멘틀 대류였단 말이야.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곳 상대적으로 일부 녹아있기 때문에 그 단단한 편이겠어? 아니면 상대적으로 무른 편이겠어? 무른 편이야. 무른 편이라서 여기 부르는 이름이 뭐였어요? 무슨 권? 연약권. 직권, 이 소리 하지 말자. 여기가 연약권이었고, 연약권의 위쪽에 위치한 거 무슨 권? 그렇지, 암석권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암석권이 하나가 아니고 몇 개 정도로 쪼개져 있다라고 했었어? 뭘 두 개야? 진짜 개그하러 온 거지? 아니 진짜 몇 개야? 잠깐 나와볼래? 두 개예요. 10개라고. 두 개라고 돼 있잖아요. 어디? 암석관 두 개잖아. 아니라고. 그건 종류. 종류가 두 종류. 얜 개. 정확하게 말해주세요. 빡치게 하지 마, 진짜. 얘가 약 10개 정도의 판으로 주로 분포하는데, 암석권이라는 게 우리 직권의 내부 구조 몇 개의 층으로 분류했었어? 4개. 4개 중에 뭐랑 뭐를 포함해? 지각과 멘틀. 그렇지, 얘가 지각이랑 멘틀 최상부였어. 그래서 지표로부터 몇 킬로미터 정도까지였지? 400. 개소리고? 아니 100. 아니, 니 나 빡치게 하려는 거지? 아니 진짜 연약권이 400까지죠. 맞아. 연약권은 그럼 뭘로만 되어 있어? 얘가 멘틀의 상부로만 구성되는 거죠. 얘가 몇 킬로미터라고? 100부터 400. 그렇지. 이렇게 분류했고, 아까 얘기한 판이 종류가 몇 개라고? 아니 두 개. 종류는 두 종류고, 판이 몇 개 정도로 구성된다? 10개. 그렇지. 10개로 구성되고, 이 판들이 이제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다 멘틀 대류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판들의 속력이 각각 다르고 이동 방향이 각각 다르다라고 했었어. 그래서 연간 수 센티미터 정도씩 이동하면서 판과 판 사이의 경계에서 뭐가 생긴다라고 했어? 지진. 지진하고 쓰나미. 판의 상대 운동에 의해서 지각 변동이 나타난다 했었지. 판의 종류 두 가지는 뭐였어? 대륙권, 해양권. 대륙판, 해양판? 대륙판. 대륙판이랑 해양판 둘이 있었는데, 대륙판 같은 경우에는 해양판이랑 비교했을 때 두께가 상대적으로, 그렇지, 두께는 더 두꺼운 편이고, 그럼 해양판은 두께가 얇고요. 그 다음에 해양판은 밀도는 어떻게 돼? 해양판의 밀도? 높다. 그렇지, 해양판은 밀도가 대륙판 대비해서 큰 편이고, 대륙판은 그러면? 작다. 그렇지, 밀도가 작다라고 할 거고, 대륙판을 구성하는 암석 주로 뭘로 돼 있었어? 암석? 노. 그렇지, 화강암. 주로 화강암질 암석으로 구성된다라고 했었고, 해양판은? 그렇지, 현무암질 암석으로 구성된다 했죠.
이렇게 멘틀 대류가 솟아 올라오는 지점들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암석권들도 양쪽으로 멘틀 대류에 의해서 역시 같이 이동하기 때문에 판이 갈라지는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갈라진단 말이야, 판이. 위쪽에서 보면 이렇게 갈라져요. 그러면 위에서 누르고 있던 애들이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아래쪽에 솟아 올라오는 멘틀 물질들이 올라오기가 유리한 상황이 돼. 왜? 위에서 누르는 압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표까지 뚫고 올라오게 되면 마그마의 상태로 뚫고 올라왔을 때 계속해서 녹아있는 액체 상태로 존재할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시간이 지나면서 지표 위에서 식어서 새로운 지형을 형성할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새로 솟아 올라온 지형은 이제 나이가 얼마 안 된 애들,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된 애들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판의 경계 부분, 마그마가 솟아온 지점이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상대적으로 젊은 지각에 좀 해당이 되겠고,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나이가 좀 많겠다. 그치? 그리고 바다에서 솟아 올라올 때랑 육지에서 솟아 올라올 때랑 구분을 좀 해볼 건데, 바다에서는 대부분이 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공기 중인 육지에서 식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식는 속도가 빨라 느려? 빨라요. 그래서 솟아 올라와서 바로 식을 수 있단 말이야. 금방 식어요. 솟아 올라온 채로 식다 보니까 얘가 바닷속에서 산맥을 구성하게 되는 형태가 될 거다라고 할 거고, 육지에서는 올라온 뒤에 퍼지면서 식고 올라온 뒤에 퍼지면서 식고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움푹 패인 구덩이들이 연속적으로 반복된다. 이렇게 좀 할 거거든. 일단은 이와 같이 마그마가 솟아 올라오게 되는 경계에서부터 먼저 한번 볼 건데, 이렇게 솟아 올라오게 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지형이 방금 얘기한 게 바닷속에서는 해저 산맥이 발달할 수 있다라고 했고, 육지에서는 골짜기들이 연속적으로 반복되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판과 판끼리 지금 멀어지는 경계잖아. 그지? 모이는 건 아니고 멀어지는 경계에서는 부르는 이름이 발산형 경계라고 해. 발산형 경계라고 있습니다.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라고 할 거고, 여기는 마그마가 솟아 올라오는 지점이었잖아. 그치? 올라온 뒤에 새로운 지형을 형성하게 되고 판이 새로 생겨나는 지점이 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판의 생성 지점이라고 합니다. 판의 생성 지점이고 새로운 판이 생겨나는 지점이 되겠고, 그리고 지하 깊은 곳에 있던 물질들이 솟아 올라오잖아. 그치? 멘틀 물질의 상승 지점 할게요. 멘틀 물질 상승해도 되고 멘틀 대류의 상승해도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그마가 기본적으로 솟아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화산 활동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렇지, 화산 활동이 있어요. 화산 활동 생기겠고, 화산 활동 생기는데 땅 아예 안 흔들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땅이 흔들릴 거야. 근데 지하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거야, 위로 올라오는 거야? 올라오는 거다 보니까 지표랑 가까운 쪽에서 땅이 흔들릴 거 아니야. 그제? 지표랑 가까운 쪽에서 일어나는 거 우리 깊이 기준으로 구분을 했는데 지진 3가지 있었어.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지진 뭐였어? 그렇지. 신발 지진 하나 있었고, 얕은 곳에서 일어나는 지진 뭐라고 불렀게? 중발, 입국 중발보다 더 얕은데. 그렇지. 천발 지진이 있었단 말이야. 이 발산형 경계에서는 오로지 이 천발 지진만 생겨요. 지표랑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천발 지진을 동반합니다. 이 발산형 경계의 기본적인 공통적인 특징만 같이 좀 적었고, 바다에서의 발산형 경계에서 생기는 지형, 그걸 해양판에서 발달할 수 있는 발산형 경계로 둘게요. 아까 얘기했지만 해저 산맥이 발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해저 산맥을 해령이라고 해요. 얘가 생기고 산맥 솟아 올라오면서 역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솟아 올라온 지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움푹 패이는 지점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해령이랑 움푹 패이는 지점들을 열곡이라고 해요. 열곡, 골짜기야. 요렇게 2가지 정도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양판 기준으로 본다면 해양판에서는 이렇게 발산형 경계가 있을 경우에 해저 산맥이 이렇게 해서 생성이 된다면 산맥이 생겼을 때 여기가 마그마 솟아 올라온 지점이겠고 이렇게 양쪽으로 땅이 지금 갈라진 상황이잖아. 그죠? 그래서 해령과 멀리 있을수록 해령에서부터 멀리 있을수록 그래프로 하나 볼게요. 해령과의 거리가 멀수록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가 많다라고 할 거야. 지각의 나이 또는 판의 나이가 많다라고 할 거고 이렇게 많다고 할 건데 저 지각의 나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같이 참고로 알고 있을 건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오래 사내잖아. 그지? 그럼 그 위에 쌓여있는 물질들도 얘 오랫동안 존재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쌓여있는 물질들이 많을 거란 말이야. 그지? 지각의 나이가 많다를 대신에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퇴적물의 두께가 두껍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 거리가 멀수록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 위에 쌓여있는 물질들이 많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 다음에 대륙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도 볼 건데 대륙판에서는 솟아 올라온 뒤에 퍼지고 솟아 올라온 뒤에 퍼지고 하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겠다라고 했거든. 올라오고 멈췄다가 올라오고 멈췄다가 올라오고 멈췄다가 하면서 이렇게 움푹 패인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 앞서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지점들이 선의 형태로 이어진 걸 화산대라고 했었고 지진이 일어나는 지점들 연결해 놓은 거 지진대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와 같은 골짜기들이 줄지어서 이어지는 것 역시 무슨 대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거 아니야. 그죠?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열곡대라고 할게요. 이 골짜기들이 줄지어서 이어진다. 열곡대를 형성한다. 이렇게. 그리고 아까 이게 본 것처럼 이렇게 솟아 올라오는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어디는 높고 어디가 낮고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에 주위에 만일에 바다가 있었다면 이 고도가 낮은 지점으로 바닷물이 밀려서 들어오는 케이스가 생겨요. 그래서 이 대륙판에서 생기는 발산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바다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주위에 바닷물이 밀려서 들어오게 된다면 새로운 바다가 생겨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할 거야. 얘네들의 대표적인 예시들도 한번 볼게요. 해양판에서 발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는 얘는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세계지도 같이 보면서 태평양 쪽에서는 주로 중심에서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났어? 외곽에서 많이 일어났어? 외곽에서 많이 일어났고 대서양은? 중심부에서 많이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대서양의 중심부에서 주로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게 그 지점에서 이와 같은 발산형 경계들이 주로 나타나는 거거든? 대서양이 이제 바다잖아. 해양판에 있는 발산형 경계면 여기 나와 있는 해령이 발달하기가 좋은 조건인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대서양 중앙해령이라는 애가 있어. 요게 잘 나오는 예시입니다. 대표적인 예시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해양판 말고 대륙판에도 역시 대표적인 예시가 있는데 열곡대 같은 경우에는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있고 그리고 새로운 바다가 생겨난 예시는 대표적으로 홍해가 있습니다. 요거까지 참고로 같이 알고 있으면 돼요.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들 그 교재에서 방금 내가 펴놓으라고 한 그 119페이지 위쪽에 보면 이런 식으로 생긴 그림들이 바다에서 주로 줄지어서 많이 이어져 있는 모습들이 막 보여요. 이런 식으로 막 이어져 있는 거, 바다에 있는 거 그림 보이니? 그런 거 보시다 보면 이 두꺼운 선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게 다 해령이야, 해령. 그럼 이 해령을 기준으로 다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진다는 의미잖아.
그지? 다 이렇게 갈라진다는 소리잖아. 이렇게 갈라지는 지점들 중에 이게 갈라진다는 의미예요. 알고 있으면 되고 제가 해령을 표시한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봤던 이 발산형 경계 두 개가 방금 내가 그렸던 작은 그림들처럼 이렇게 겹쳐 있는 거야. 이렇게 겹쳐 있어요. 해령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개의 판이 양쪽으로 갈라진다라고 하면 얘네들도 역시 양쪽으로 갈라져. 갈라질 때 서로 밀고 지나가면서 이 지점 한번 볼게요. 여기. 여기는 위쪽 같은 경우엔 왼쪽으로 이동하고 아래쪽은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원래는 하나였던 지층이 얘네들 서로 어긋나는 형태로 꺼져가면서 땅이 끊어지는, 내부 땅이 끊어지는 효과가 나요. 지층이 끊어진다라는 표현을 쓸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단층이 발달한다. 이런 표현을 쓸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아까 멘틀 대류 일어났던 것처럼 마그마가 솟아 올라오거나 아니면 땅으로 꺼지는 지점 같이 보이지는 않죠. 그지? 얘 같은 경우에는 판이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지점은 아니고 마그마가 상승해서 올라오던지 아니면 하강하는 지점도 아니다라고 할 거거든. 그래서 얘의 이름을 무슨 경계라고 하냐면 누구 이제 건드리지 않는 애들인 거야. 얘를 보존형 경계라고 합니다. 지하에서 일어나는 멘틀 대류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생기는 경계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얘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판에 생성도 없고요. 생성이나 소멸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서 동시에 멘틀 물질들이 상승도 안 하고 하강도 안 해요. 그리고 땅이 끊어진다고 해서 갑자기 마그마가 솟아올라와? 그런 건 아니란 말이야. 땅이 끊어지면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열에 의해서 마그마가 발생해서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 보존형 경계에서는 화산 활동은 없어요. 대신에 방금 얘기했다시피 땅이 끊어지는 상황이므로 약간의 땅이 흔들리는 정도는 있을 텐데 지하 깊은 곳까지 흔들리는 정도는 아니고 얘도 역시 천발 지진만을 동반합니다. 대륙이랑 해양판 구분할 필요 없이 이 보존형 경계에서 발달하는 것은 변환 단층이라는 지형만 발달한다 보시면 돼요. 변환 단층. 단층이 아까 지층이 끊어진 거라고 했었죠. 얘의 대표적인 예시는 웬만하면 거의 무조건 이것만 나오는데 그 북아메리카 대륙 쪽 근처에 보시면 그 세계지도 그림 보셔도 되는데 북아메리카 쪽에 보면 되게 이와 같은 발산형 경계들 엄청 많이 나와 있거든. 그 근처에서 발달하는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라고 있어. 거의 대부분이 이 예시만 나와. 얘는 무조건 알아야 돼. 보존형에서 많이 나오는 예시가 별로 없는데 얘는 무조건 나옵니다. 다음. 네 번째. 그 판과 판이 아까 멘틀 대류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솟아 올라온 뒤에 발산형 경계가 생기고 양쪽에 이렇게 가라앉는 지점들이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하강하는 지점에서 하강하는 지점이면 판이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옆에 다른 판이 있었으면 그 판하고 서로 모여들던지 아니면 그 판의 아래쪽으로 파고들던지 하는 식으로 판과 판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는 케이스도 물론 생길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할 경우에
옆에 있는 판하고의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이는, 판과 판이 모이는 경계를 수렴형 경계라고 해요. 근데 참고로 이 수렴형 경계에서 해양판이 포함되어 있을 때랑 그렇지 않을 때의 케이스를 분류를 해주셔야 되는데, 해양판이 있을 경우에는 해양판은 해양판을 만날 수도 있고 해양판이랑 대륙판이 만날 수도 있거든? 근데 해양판끼리는 만날 때 무조건 밀도 차이가 좀 난다라고 할 거야. 해양판끼리도 밀도 차이가 좀 난다라고 할 거고, 대륙판끼리는 밀도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할 거거든? 그래서 해양판이 있을 때랑 없을 때로 분류를 좀 해줄 건데, 해양판이 있으면 있을 경우에는 해양판은 다른 판에 대비해서 밀도가 작은 편에 주로 속하는 애이기 때문에 해양판이 있을 경우에는 두 판이 만나면 밀도 차에 의해서 탑이 생기는 구조가 된다라고 할 거야. 밀도 차에 의한 아래쪽으로 이제 파고들던지 위로 올라가던지 하는 것을 섭입이라고 해요. 밀도차에 의한 섭입이 발생한다 할 거야. 해양판이 포함되면 무조건 일어나는 구나로 보시면 되겠고, 해양판이 없으면 섭입이 없는 거야. 그래서 섭입이 일어날 수 있을 상황 한번 볼게요. 만일에 제가 지금 얘가 해양판이다 라고 해볼게요. 여기 해양판이야. 그러면 이 해양판이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할 때 예를 들면 옆에 이와 같은 대륙판이 있었던 거야. 대륙판이 있어. 그럼 해양판과 대륙판이 지금 만나게 되는 케이스가 되잖아. 둘 중에 누가 더 밀도가 크다라고 했어요? 밀도가 누가 더 커? 해양판이 더 커요. 밀도가 더 큰 판은 위에 올라가려고 해? 아래로 떨어지려고 해? 아래로. 그렇지, 아래쪽으로 떨어지려고 해요. 그래서 대륙판의 아래쪽으로 막 파고듭니다. 근데 여기 진공 상태겠어? 당연히 아니겠지. 지금 판이 파고들면서 굉장히 심한 마찰이 발생한단 말이야. 마찰에 의해서 열도 발생할 수 있고, 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땅을 지속적으로 긁기 때문에 지하 깊은 곳까지 굉장한 지진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해양판이 있을 때 섭입이 발생한다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굉장한 마찰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열에 의해서 지하에 있는 물질들이 녹아서 마그마 솟아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돼요. 마그마가 솟아 올라오면 우리 무슨 활동이 일어난다? 그렇지,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할 것이고, 화산 활동이 발생하면서 그리고 지하 깊은 곳까지 긁는다고 했어요. 긁으면서 굉장히 심한 마찰에 의한 땅의 흔들림이 발생해. 근데 여기 보시면 얕은 곳에서부터 파고드는 게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천발에서 신발 지진까지 모두 생깁니다. 모든 지진이 다 생겨요. 그리고 이 마그마가 솟아 올라온 뒤에 위쪽에서 이제 식을 거 아니야. 그지? 식으면 뭐가 돼요? 얘가 섬이 될 거거든? 섬이 돼. 대표적인 예시 여러분들 일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본도 섬인데 이와 같은 섭입형 경계에서, 섭입이 일어나는 경계에서 마그마가 솟아 올라와서 만들어진 섬인 거거든. 추가적으로 섬까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섬 한 개만 만들어지는 거 아니고 일본도 보면 4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서 일본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 전체적인 섬의 모양을 보면 약간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학하면서 부채꼴 나올 때 부채꼴의 이 바깥 부분 뭐라고 불러 이거? 그렇지, 호라고 부른단 말이야. 호의 모양을 띠고 있는 나열되어 있는 섬이다 라고 해서 걔를 호상열도라고 해요. 호상열도라는 게 생길 수 있겠고, 그리고 파고드는 지점이면 안쪽으로 파고들 때, 파고들면서 이 파고들어지는 경계 지점을 바다에 이제 구덩이가 생긴다라고 할 거거든. 기본적으로 해구라는 게 생긴다 할 거야.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여기까지는 해양이랑 해양이 만나도 생길 수 있는 거고, 여기 해양이랑 대륙판이 만나도 생길 수 있는 거야. 공통인데, 이 플러스라고 쓴 거는 해양이랑 대륙에서만 생길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대륙판 아래쪽으로 들어가면서 대륙판이 위쪽으로 솟아오를 수 있잖아. 그지? 아래쪽으로 솟아오르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곱게 바로 아래쪽에 그냥 판만 깔아주는 게 아니라 이 대륙판을 찌그러뜨리면서 들어가게 된단 말이야. 찌그러지면서 위쪽으로 상승하게 되는 걸 습곡 산맥이 형성된다라고 표현해요. 찌그러지면서 위쪽으로 상승되는 걸 습곡 산맥을 형성한다까지 할게. 얘는 어디에서만 생긴다고? 해양판이랑 대륙판이 만나는 케이스에서만 추가적으로 하나 더 생기는 거다. 그리고 이 해양판이 있을 경우 얘 섭입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경계의 이름을 수렴형 중에 섭입형 경계라고 합니다. 다음 해양판이 없는 경우 이제 하나 있어. 대륙과 대륙끼리만 만나는 거잖아.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밀도차에 의한 섭입이 발생할 수 없고 거의 밀도가 일정하다라고 했단 말이야. 밀도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양쪽에서 서로를 미는 힘에 의해서 찌그러지면서 고도만 높아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얘는 섭입이 불가하고 그 까닭은 밀도차가 거의 없다라고 했어. 그래서 찌그러지면서 상승하는 운동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로지 뭐만 생기냐면 습곡산맥만 생길 거야. 형성되는 지형이 한 개밖에 없는데 화산 활동은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지하 깊은 곳 건드리는 게 없기 때문에 마그마가 녹아서 분출될 일이 전혀 없는 거야. 대신에 양쪽에서 밀어서 위로 상승 운동을 하기까지 굉장히 땅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천발에서 중발 지진 정도까지는 생깁니다. 천발에서 중발 지진을 동반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오로지 발생할 수 있는 지형이 한 개밖에 없다. 뭐 있다고? 습곡 산맥 있다. 해양판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섭입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서로 양쪽에서 미는 힘만 강하다. 얘를 충돌형 경계라고 합니다. 수렴형 중에 충돌형. 해양하고 해양에서의 대표적인 예시는 뭐가 있냐면 얘는 마리아나 해구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구라는 말이 생소한 것 같아도 마리아나 해구라고 하면 안 들어봤다 이러진 않거든. 한 번씩은 들어봤다고 한단 말이야. 다음 해양하고 대륙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한 일본이야. 일본. 다음 충돌형 경계에서도 대표적인 예시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얘 같은 경우에는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이 대표적이다 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 유전정보 파트 들어가기 전에 지난 중간고사 범위였던 탄단지 나오고 핵산이 나오는 파트가 있었어. 자연의 구성물질 파트에서 있었죠. 그래서 핵산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복습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좀 넘어갈게요. 핵산이 기본 단위체가 뭐였어? 그렇지.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예요.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뭐로 구성되어 있어? 펩타이드. 아니야. 그거 단백질. 폴리펩타이드. 맞아. 폴리? 뉴클레오타이드. 그거 되면 나중에 뭐 되는 거야? 핵산. 핵산 종류가 뭐뭐 있어요? 티아닌. 네? 아니야. 아니 그거 있잖아요 무슨. 그건 염기. A. 그건 염기. 뉴클레오타이드가 뭐랑 뭐로 구성돼요? 세 개 있는데. 단백질? 아니야. 펩타이드. 아니라 펩타이드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뭐 있어? 인산이랑 그렇지. 연기. 당이랑 염기로 구성돼요. 얘네들이 몇 대 몇 대 몇 비로? 1대1대1. 그렇지. 1대 1대 1비로 구성된다라고 했었지. 그러면서 핵산에 종류가 두 가지 있었어. 뭐뭐 있었을까? 그렇지. DNA하고 RNA 두 종류가 있었어. 봅시다. DNA 같은 경우에는 RNA하고 이제 구분을 좀 해준다면 구조, 무슨 구조예요? 1, 2. 그게 뭐야? 이거. 그러니까 RNA가 이거. 그거 아니야. 아니. 얘가 이중나선. 이 개그 하려고 온 거지, 지금? RNA는? 그치. 걔가 단일 가닥 구조. 그 다음에 DNA 같은 경우에는 이중나선 구조를 띠고 있고, DNA의 기능은 뭐예요? 역할. 그 유전 정보를 만드는 거. 만들어? 저장하는 거. 유전 정보 저장. RNA는? 운반. 맞아요. 얘가 전달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DNA를 구성하고 있는 당이 있어. DNA의 당하고 RNA의 당이 좀 달라요. 일단 RNA의 당이 리보스거든. DNA 당은 뭐게? 그렇지. 디옥시리보스예요. 그 다음에 염기가 DNA 염기 뭐뭐 있어? 아데닌, 타이민, C, 사이토신, G, 구아닌, 그치? RNA는? R. R은 없어. 있었어요. 없다고. 프린트에 나와 있었어요. 지원해줘. RNA도 아데닌 있고, 사이토신 있고, 구아닌 있고, 하나 뭐. 그렇지, 유라실이 있어요. 그래서 DNA 몇 종류야, 총? 네. 네 종류. RNA? 네. 네 종류라서 뭐 핵산의 단위체 총 몇 종이다? 16. 네? 8종. 8종류다. 이렇게 했었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순서를, 염기 순서를 이렇게 쓴 이유는 아데닌하고 타이민하고 결합하고 사이토신하고 구아닌하고만 결합한다라고 배웠을 거야. 그지? 염기끼리 무슨 결합해요? 염기끼리? 염기끼리는 공유가. 수소결합. 얘네들은 수소결합. 인산이랑 당은 무슨 결합? 공유결합. 그렇지. 얘네들은 공유결합. 이 핵산에서 바깥쪽에 주로 위치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DNA 뭐 이중나선 구조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이중나선 구조다 했을 때 바깥쪽에 주로 위치하는 애들 누구지? 디옥시리보스? 네? 얘가 인산이고 얘 당이 있고 여기에 뭐 염기가 있다 해볼게. 그러면 이 인산이 여기 나오는 다음 당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 인산이 또 있고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겠지. 이런 식으로 이어진단 말이야. 얘가 바깥쪽. 그래서 얘가 골격을 형성한다 라고 했었고 여기에 염기랑 다른 염기랑 만나요. 만나서 염기끼리 수소결합을 형성한다 뭐 이런 것들 배웠을 거잖아. 그치? 이건 중간고사 범위 내용이란 말이야. 근데 뭐 이번 시험 범위에서도 혹시라도 이미 배웠던 거니까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내가 숙지하고 있는 게 좋겠죠? 중심에 있는 염기끼리 수소결합을 하고 바깥쪽에 골격을 구성하는 인산하고 당 같은 경우에는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형태이다. 이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지.
이와 같은 형태로 저장한다라는 것까지는 배웠어. 그치? 저장하는 건 중간고사 범위 안에서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중3 때 배웠던 게 형질의 발현이 있어요. 형질 발현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가 어디야? 세포. 세포 안에 있는? 그 염색체. 그거 어디 있어? 그거 염색체. 응. 어디에 있어요? 핵 속에 있잖아. 그지? 핵 속에 있어. 이 핵 안에 염색체라고 방금 이제 얘기를 했어. 염색체가 존재한단 말이야. 염색체는 분열기에만 염색체의 형태로 존재하는 거잖아. 그지? 평상시에는 무슨 형태예요? 그렇지. 염색사의 형태인데 염색사가 뭘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원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뭐예요? DNA. 그렇지. DNA인 거지. 그래서 염색체가 기본적인 구성이 DNA하고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단백질을 휘감아서 염색체의 형태를 구성한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이 염색체를 구성한 DNA랑 단백질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구조도 부르는 이름이 뉴클레오솜이라는 단위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색체가 방금 얘기한 DNA랑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했기 때문에 DNA로 구성되면서 염색체 안에 DNA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DNA 안에 특정 부분에 유전자가 들어있다라고 할 건데 방금 얘기했지만 DNA 안에서 특정 부분에만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모든 부위 아니고 특정 부위에 유전자가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의 DNA에 수많은 유전자가 있다라고 할 거야. 하나의 DNA에 유전자 하나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형태에서 핵 속에 있는 유전 정보를 RNA한테 전달하고 형질이 발현되는 데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예시 보면 멜라닌 효소 합성 이런 거 나와 있거든. 근데 앞서서 우리 효소가 뭘로 구성된다라고 배웠어? 효소. 단백질로 구성된다라고 했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형질이 발현되는 건 유전 정보가 단백질의 형태로 합성될 때 형질이 발현된다라고 할 거거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단백질 합성에서부터 수송 과정도 역시 연결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어디에서 단백질 만들어? 합성하고 형질 발현되는 과정 물론 볼 건데 단백질을 수송하는 과정 어떻게 돼요? 계속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야. 어디서부터 만들어? 펩타이드. 아니 펩타이드를 왜 계속 하는 거야? 누가 만들어요 단백질? 아미노산. 개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아미노산에서 단백질 되는 거. 그거 누가 하는 거야? 그렇지, 리보솜. 반은 맞지. 지금 처음 알았지? 처음 알았지? 부정을 안 하네. 너는 영상을 안 봤다는 얘기잖아. 아니. 너는 이따가 남아라, 너. 아니 진짜 어차피 나와야 돼. 얘는 진짜 진실의 방이다. 리보솜 다음에. 다음. 누가 운반해요? 만들면. 그렇지, 소포체. 소포체가 나오고 소포체가 이제 세포 밖으로 운반할 수 있는 애한테 줘요. 누구지? 그렇지, 골지체. 골지체는 단백질하고 지 일부까지 떼내가지고 운반을 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 지 일부를 떼내요. 떼내서 포장해가지고 밖으로 보내. 분비 소낭이라고 했었지. 차후에 세포 밖이다. 요렇게까지는 같이 했었어. 그러면 형질이 발현되는 과정이 기본적으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DNA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거 전달을 해야 되는데 DNA는 참고로 이제 고고한 녀석이라서 핵 속에서 안 나옵니다. 근데 얘의 이제 충실한 부하가 있잖아. 누가 있어? 전달하는 애? RNA. 그렇지. RNA한테 시켜요. 지는 움직이기 싫어해. 핵 안에서 안 나와요.
RNA한테 유전 정보를 전달하라고 시킵니다. 전달하라고 시키면 이 형질 발현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뭘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어? 아까 효소 얘기했잖아. 뭘 만들어야 돼? 단백질을 만들어야 된다. RNA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야 비로소 형질이 발현된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DNA는 핵 속에서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 첫 번째 과정은 어디에서 일어나겠어? RNA 불러다가 시키는 거 아니야? 어디로? 핵 속으로 부르는 거야. 이 과정은 핵에서 일어나요. 근데 단백질은 누가 만든다라고 했어? 리보솜이 만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과정은 어디서 일어나? 리보솜으로부터 일어나고 그리고 참고로 그 세포 안에서 핵을 제외한 나머지 다 묶어서 세포질이라고 하겠다라고 했었어. 그래서 리보솜에서 일어난다고 해도 되고 세포질에서 일어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DNA가 RNA한테 정보를 주는 저 과정은 전사라고 불러요. 이 과정은 전사야. 핵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이 전사. 그리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저 과정. RNA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합니다. 유전 암호를 토대로 해서 아미노산끼리 모아서 결합을 시킨 뒤에 단백질을 만든 거라서 번역이라고 해요. 그러면 전사랑 번역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기본적으로 DNA 구조가 어떻게 생겼어? 무슨 구조? 그렇지, 이중 나선 구조이다 라고 했단 말이야. 여기가 DNA 가닥 1번 그리고 얘가 2번이다 해볼게. 근데 RNA는 무슨 구조라고 했었어? 단일 가닥 구조이기 때문에 이 DNA와 같은 이중 나선 구조를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 저 정보를 그대로 뺏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RNA한테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DNA가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를 띠고 있는 걸 해체해야 돼. 이중 나선 구조를 해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사가 일어날 때 이 이중 나선 구조를 풀 건데 이 푸는 과정을 누가 관여하냐면 이제 효소가 관여해요. 효소에 의해서 이중 나선 구조를 풀어. 얘네들이 이제 풀릴 텐데 쌤이 DNA 가닥 1번에만 염기를 아무거나 막 써볼게요. 내가 이렇게 써볼게. 그럼 DNA 가닥 2번하고 결합을 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한번 써볼 건데 ACC하고 결합할 수 있는 건 뭐라고 쓰면 되겠어? 염기 짝을? 그렇지, TGG라고 쓸 수 있어. 왜? 아데닌은 타이민하고만 결합하고 사이토신은 구아닌하고만 결합하기 때문에. 그럼 TAG는 뭐라고 해주면 되겠어? A, T. 그렇지, ATC라고 할 것이고. 다음 마지막. CAT. 그렇지, CAT라고 할 수 있겠다. 그죠? 요렇게 기본적으로 염기서열 아무렇게나 적어놓고 시작을 할 건데 여기에서 DNA 가닥이 해체되고 나면 각각의 가닥을 한번 다시 써볼게요. 1번 가닥이 있겠고 2번 가닥이 있는데 1번 가닥 아까 위에서 적었던 거대로 염기 그대로 써볼게. 2번도 마찬가지로 쓸게요. 요렇게 염기 서열이 있단 말이야. RNA가 이 DNA의 정보를 얻어올 때에는 DNA하고 결합을 해서 이게 틀인 거야, 틀. 약간 그 몰드라고 생각하면 돼. 초콜릿 몰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 여기에다가 이제 그대로 붓는 거야. 부어서 똑같은 짝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무조건 얘랑 결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예를 들면 RNA가 난 DNA 1번 가닥을 기준으로 해서 정보를 얻어가고 싶어 라고 한다면 DNA 1번 가닥을 기준으로 하겠다, 틀로 하겠다라는 걸 DNA 1번 가닥을 주형 가닥으로 하겠다라고 해요. 틀을 주형이라고 해. 두 번째가 주형 가닥을 DNA 중에 하나를 주형 가닥으로 삼아서 주형 가닥과 RNA 사이의
상보적인 결합이 생겨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얘가 RNA인데 1번 가닥을 주형 가닥으로 하는 RNA다 라고 하면 1번 가닥이랑 결합을 할 거잖아. 1이 주형일 때 1번 가닥하고 결합을 할 거잖아. 근데 2번 가닥이 이미 원래 1번이랑 결합했던 애죠. 그지? 그래서 2번 가닥이랑 똑같이 만들어주면 될 것 같은데 RNA에는 타이민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타이민 대신에 뭘 쓰면 되겠어? 유라실이 결합합니다. 그래서 2번 가닥이랑 똑같이 쓸 건데 타이민만 유라실로 바꿔주면 돼. 한번 불러볼래? 뭐라고 하면 되겠어? G. 네? 네? 2번 가닥이랑 똑같이 갈 건데 U. U. G. G. 그렇지. U, G, G에 A, U, C, C, A, U가 되겠다. 얘가 방금 뭐라고? 2에서 타이민만 유라실로 바꾸는 거죠. 누가 주형일 때? 1번이 주형일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RNA가 만일에 이번에는 2번 가닥을 주형 가닥으로 했을 때 라고도 똑같이 해볼 수 있는 것 아니야. 그지? 해보세요. 2번 가닥이 주형 가닥이었을 때 그때는 똑같이 하면 뭐라고 하면 돼? 1번 가닥하고 결합한 상태니까 1번 가닥에서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뭐라고 써져? A, C, C에 U, A, G 하고 G, U, A 이렇게 써지면 되겠다. 그죠? 이 과정이 뭐라고? RNA가 정보 베껴오는 이 과정이 뭐라고? 얘가 전사라고 했죠. 그리고 이 과정 같은 경우에 나중에는 다시 DNA가 역시 효소 작용에 의해서 다시 이중 나선 구조 됩니다. 해체된 채로 계속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다. 이 과정까지 얘가 전사고 어디에서 일어난다? 핵 속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참고로 RNA 같은 경우에는 핵 속에 어떻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냐 할 수도 있잖아. 그지? 핵에 보면 표면에 굉장히 많은 구멍이 좀 뚫려 있습니다. 그걸 핵공이라고 하거든. 요 RNA 같은 경우에는 핵공을 통해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 그냥 참고로 알고 있으면 이해하기 더 좋겠죠. 다음 두 번째 과정이 번역인데 번역 어디에서 일어난다 라고 했어? 그렇지. 리보솜에서 일어나요. 리보솜이 이렇게 저기에서 전사되어 온 RNA 가닥이 이렇게 들어가요. 리보솜을 타고 지나가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뭐 염기 정보를 이렇게 있는 것을 리보솜이 번역을 해서 여기에 무슨 염기가 왔네? 그러면 무슨 아미노산하고 결합하라는 얘기구나 라고 해서 리보솜이 염기 서열을 보고 얘를 번역해서 염기 서열에 적혀있는 특정 아미노산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아미노산하고 아미노산끼리 결합을 시키는 거야. 근데 아미노산끼리의 결합을 뭐라고 배웠어? 아미노산끼리 결합하는 거. 무슨 결합? 그렇지. 펩타이드 결합을 해요.
아미노산 간의 펩타이드 결합이 일어나고 펩타이드 결합이 많이 일어나서 그 나열되어 있는 형태의 뭐라고 불러요? 폴리펩타이드. 그렇지, 드디어 나왔어. 그거 하려고 빌드업을 폴리펩타이드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끝인가? 아니요. 얘네들은 이제 어떤 아미노산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아미노산 몇 개나 들어갔는지, 그리고 아미노산이 들어간 순서에 따라서 각각의 아미노산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끼리 작용하는 인력이 서로 다르단 말이야. 특정한 방향으로 좀 구부러지고 하는 형태로 모양들이 각각 달라져요. 그래서 그 구성에 따라 약간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져. 다른 단백질을 구성한다 할게요. 다른 단백질을 형성한다. 그리고 단백질을 형성하고 나면 아까 우리 단백질 형성에 의해서 뭐가 생기는 거다? 요거 때문에 형질이 발현되는 거다 라고 했었죠. 얘가 기본적인 이제 번역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게, 리보솜이 염기 서열을 보고서 아미노산을 지정하겠다라고 했었어. 아미노산 몇 종류 있나요? 그렇지, 얘가 20종이야. 그런데 만일에 염기 한 개를 보고 어떤 아미노산인지 지정한다라고 하면 염기 하나를 두고 리보솜이 바로 아미노산을 지정해요.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염기의 종류는 RNA의 염기 몇 종류 있다 그랬어? 4종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4개의 아미노산 밖에 지정을 못해요. 그것도 최대. 최대 4개의 아미노산만 지정 가능해. 들어갈 수 있는 종류가 4종류밖에 없으니까. 근데 아미노산 20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말이 되는 케이스야? 안 되는 케이스야? 안 되는 거지. 20종을 지정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러면 염기 2개 정도 있다면 해본 거야. 여기 4개, 여기 4개 있으니까 경우의 수가 총 몇이에요? 2자릿수면? 몇이야? 16개가 되는 거 아니야? 얘도 최대가 16개인 거잖아. 역시 20종의 아미노산 지정이 가능해야 안 해? 안 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얘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염기 3개로 해보자. 염기 3개로 한다면 최대 몇 개까지 돼요? 그렇지, 64까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꼭 64종의 아미노산이 우리가 없더라도 64라는 경우의 수 안에서 그 염기 서열은 다르지만 중복되는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중복을 고려한다면 20종의 아미노산 지정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요 케이스를 이제 그 자연에서 택한 거야. 염기 3개를 기반으로 해서 아미노산 1개를 지정한다. 이게 기본적인 그 유전 암호의 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생물이 다 이거랑 똑같은 형태의 아미노산 지정 과정을 거친다라고 해서 요거를 대부분의 생물에서 나타나는 거다. 염기 3개로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하는 거, 요걸 두고 유전보호 체계의 공통성이라고 해요. 대부분의 생물에서 이와 같은 식으로 염기를 지정해서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그 체계를 가진다. 대부분의 생물에서 그렇습니다. 거의 공통적이야. 그래서 뭐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해 왔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리고 RNA상에서 이렇게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는 염기쌍을 두고 코돈이라고 해요. 코돈. RNA 기준일 때는 코돈이라고 해요. 근데 전사가 일어나기 전에 원래 기본 정보를 가지고 있던 건 DNA잖아. 그지? DNA 상태일 때에는 또 3염기 조합이라고 합니다. 전사가 일어나기 전 상태, DNA의 상태로 존재할 때는 3염기 조합이라고 불러요.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세 쌍의 염기를 3염기 조합이라고 하고, RNA가 되었을 때는 코돈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뭐 예시로 많이 나오는 게 거의 대부분의 생물에서 이와 같은 유전보호 체계를 가진다라고 했었잖아. 근데 세균 같은 경우에는 세균은 이제 증식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 그지? 그래서 세균을 통해서 유전자 재조합을 해가지고 사람의 몸에서 인슐린을 합성해낼 수 있는 유전 부호를 세균한테다 집어넣어. 대장균한테 집어넣어. 그럼 대장균이 굉장히 빠르게 증식하면서 인슐린을 엄청 많이 만들어낸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뭐 의학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의학이나 뭐 아니면 기술 분야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다. 이 정도 예시도 같이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러면 이제 난모양 적혈구 증후군이라고 오른쪽에 나와 있거든? 그거 한번 볼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저기 적었던 염기 그냥 계속 가져와 볼게요. ACC가 있고 그 다음에 UAG가 있고 그 다음에 GUA 이렇게 염기쌍을 총 3개를 놨어. 그럼 내가 얘를 아미노산 1번을 지정하는 애, 얘가 뭐 아미노산 7번을 지정하는 애, 얘가 아미노산 3번을 지정하는 애다. 이런 식으로 써볼게. 근데 이게 이미 지금 전사가 일어나고 난 RNA인 거잖아. 그지? 만일에 전사가 일어나기 전에 DNA 가닥이 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DNA 가닥 중에 하나가 좀 잘못돼서 염기 서열이 바뀐 채로 전사가 일어났다 해볼게요. 잘못됐을 때가 뭐 A, C, G가 나오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 해볼게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얘가 아미노산 1번을 지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 몰라? 모르거든? 아미노산 1번하고 중복이 가능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 때문에 다른 아미노산, 예를 들면 아미노산 8번이 지정되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 해볼게. 그럼 아까 쌤이 얘기했지만 이 구성 단계가 달라지게 되면 이 아미노산을 형성하고 있는 입자들끼리 작용할 수 있는 인력이 달라진다라고 했어. 그래서 구부러지는 형태가 달라지면 다른 단백질을 만들게 된단 말이야. 그죠? 그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진 까닭이 염기의 종류가 바뀌어서, 염기의 개수가 바뀐 것도 아니야. 염기의 종류의 변화가 생겼더니 다른 아미노산을 지정했어. 지정되는 아미노산의 종류가 바뀌니까 단백질도 달라진다라고 했죠. 단백질이 변화되면서 뭐 좋은 영향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예시들은 이제 좋은 영향은 아닌 거죠. 대표적인 예시 2개가 교재에도 있지만 낫 모양 적혈구 하나 있고 그리고 페닐 케톤류증이라고 있어요. 얘는 몸에서 생기는 이제 그 안 좋은 물질을 분해를 잘 못해서 몸에 축적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뭐 심하면 뭐 발달 장애 같은 것들도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들까지 참고로 아시면 돼요. 염기가 바뀌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고, 염기에 개수가 하나 빠졌을 때도 이와 같은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다. 그지? 그렇게 참고하시면 돼요.